유럽연합이 결국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한국 방산에 일방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무방비하게 당한 유럽.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는지 한국 무기에 대한 제한적인 금수 조치를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상 최초로 예산을 직접 투자해서 무기 공동구매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기 공동구매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비롯해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협력국까지 유럽 30개국입니다. 여기에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도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럽연합은 의견을 모았죠. 그런데 이번에 EU에서 이 기금을 사용해 구매하는 무기를 유럽 영내에서 생산된 것만으로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그 목적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견제였죠. 비교적 싼 가격에 빠른 납기까지 보장하는 한국 무기는 같은 동네 손님이라고 방심하고 있던 유럽의 방위사 업체들을 무참히 몰아냈습니다. 심지어 성능까지 뛰어나서 값싼 무기를 찾는 국가와 좋은 무기를 찾는 국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쓸어 모으려고 하는 찰나에 EU가 대놓고 한국을 저격하면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 EU가 무기 공동구매를 계획한 것은 지난 6월이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유럽 방위산업 강화 공동조달법 도입을 위한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U가 총 3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회원국들의 무기 공동구매 대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그 뼈대입니다. EU 회원국 및 협력국으로 구성된 무기 공동구매 컨소시엄에 예상 조달 금액의 최대 20%까지를 지원합니다. 집행위는 애초 기금 규모를 5억 유로로 제시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액수가 다소 줄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국 무기 재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회원국의 무기 재고 부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난 9월 12일 EU는 이 법안을 가결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국 방산을 배척하고 유럽 내 방산 기업들의 편을 드는 것이었죠. 유럽의회는 12일 본회의 표결에서 2025년 말까지 예산 3억 유로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유럽 방위 산업 강화 공동조달법을 가결시켰습니다. 6월 집행위 이사회 의회 간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이제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승인만 거치면 즉각 발효되게 되었습니다. EU가 경제 공동체의 성격이 짙고 EU군도 별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EU 예산이 방산 조달에 투입되는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효된 뒤로는 EU 회원국이나 유럽경제지역 EEA에 소속된 국가 최소 3곳이 함께 무기 공동구매를 추진할 경우 전체 구매 대금의 15%가량이 EU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중소규모 방산업체 제품을 구입하거나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 지원용 무기 공동구매 시에는 예산 지원 비중이 15%에서 최대 20%로 상향되죠. 다만 EU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엄격한 조건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일단 구매 대상 방산업체는 EU 혹은 EEA 국가의 본사를 둬야 합니다. 게다가 추후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부품 대금의 65% 이상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해야만 합니다. 제3국산 부품 비중을 35% 이상 넘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당초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이 주장한 100% 유럽산보다는 어느 정도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매우 배타적인 제한 사항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회 외교안보위원회 소속 미하엘 갈러 유럽국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EU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된 역사적 순간이라면서 각국의 재고 확충, 상호 운용성, 방산 역량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막 유럽 방면으로 시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한국에게 좋은 소식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유럽 밖에서 무기를 공급할 만한 방산 시장의 플레이어는 따지고 보면 미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러시아가 큰 축의 하나였지만 이제 러시아산 무기는 적일 뿐이죠. 중국은 유럽에 무기 장사를 하지 않을 뿐더러 이젠 러시아와 한편이라는 사실을 공고히 해버렸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의외로 입지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대부분 무기의 대체재가 유럽이나 러시아 내에 있었고 대체가 불가능할 만한 고성능 무기는 미국이 잘 팔아주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한국밖에 없죠. 유럽연합이 조직적으로
한국방산의 유럽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라서 가만히 놔뒀다간 이대로 거대한 시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방산 관계자들이 작년 폴란드와의 방산 빅딜 이후 유럽 무기 시장에 첫 발을 디뎠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허무하게 밀려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적어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가 확보한 기금이 잘 나가는 회원국들이 다 함께 모았다고 하기에는 초라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EU가 조성했다고 밝힌 기금의 규모는 3억 유로. 이를 하나로 바꾸면 약 4,300억 원 수준입니다. 무기를 구매하는 데다 쓰려고 하면 너무 작은 액수죠. 심지어 이 액수가 기금의 총량이라서 여러 국가가 이 기금을 타서 쓰려고 한다면 각국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액수는 더 적어집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 법안 기획 당시의 목표 금액도 5억 유로로 이 금액도 하나 약 7,400억 원 수준이라 여전히 나눠 쓰기에는 적었는데요. 이 정도 금액을 모으는 데에도 난관에 부딪혀서 규모를 깎아야 했다고 생각하면 EU가 얼마나 단합이 안 되는 조직인지 짐작이 될 지경입니다. 앞에서 법안 통과 소감을 전했던 미하엘 갈러 유럽국민당 의원도 이번 합의는 다소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진정한 공동안보 및 국방정책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아쉬움이 담긴 평가를 남겼죠. 반면 한국이 유럽 방면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단순하게 계산해도 수십조에 달합니다. 폴란드와의 거래만 해도 K2, K9, FA50 천무 등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인데요. 폴란드 빅딜 이전에 이미 유럽에 상륙해 있던 K9의 경우 핀란드에서 2천억 원, 에스토니아에서 1,800억 원, 노르웨이에서 2,800억 원을 각각 벌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탄약도 수백만 발 분량을 판매해서 거의 1조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앞으로 벌어들일 금액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루마니아는 K9 도입을 거의 확정했으며 K2 도입도 조만간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K9의 도입 규모는 1조 5천억, K2의 도입 규모는 10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다 레드백 보병장갑차의 도입 역시 검토 중인데 이 역시 성사되면 3조 6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국은 1조 2천억 규모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데 하나는 여기에 K9A2를 판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주 성공 가능성도 높은 편이죠. 한국은 이렇게 유럽 방면에서 진행하는 사업마다 굵직굵직하게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비가 아닌 소화기나 탄약 등의 소모품까지 포함시키면 그 금액은 더더욱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익은 수주전 과정에서 대부분 유럽 방산업체들을 꺾어서 벌어들인 것입니다. EU가 위기감을 느낄 만도 하죠. 원래라면 그 수십조에 달하는 금액이 전부 유럽 안에서만 돌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EDI RPA와 같은 배타적인 법안이 등장하기에 이른 것인데요. 정작 한국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무려 27개 회원국이 십시일반 모았다는 4천억 수준의 금액은 귀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로는 한국 방산의 광풍을 잠재울 수 없으며 EU에서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늘어날 것은 경계를 해야 합니다. EDI RPA도 완전히 유명무실한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무기 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들은 서유럽의 강대국들보다는 북유럽이나 동유럽의 소국들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영토와 인구가 작은 만큼 국력도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기 구매도 원하는 만큼은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EU의 지원금이 비록 적을지언정 이런 국가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DI RPA 발효로 인해 가장 시급하게 발생하는 수요를 유럽에 다시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의미죠. 추후 EU의 조직적 대응이 이런 식으로 확대되면 훗날 어쩌면 한국 방산에 더 큰 걸림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EU의 지원금이 있다고 해도 이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게 EDI RPA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원금을 받는 상황을 기준으로도 한국 무기가 훨씬 나은 가성비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저렴하다든지, 성능이 압도적이라든지, 혹은 납기가 훨씬 빠르다든지 하는 다양한 요소로 결정될 텐데요. 이 세 가지 모두 이미 전 세계에서 한국 방산이 가장 잘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EDI RPA의 영향력 아래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방향으로는 현재 방산과의 상생을 모색해보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 역시 한국이 이미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인기 요인 중 하나로 기술 이전을 꺼리지 않으며 현지 생산 설비를 깔아주는 데에도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이 있죠.
한국이 이렇게 현지 생산을 추진할 때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은 해당 무기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생산 위탁을 받는 현지의 기업입니다. 또한 이번에 폴란드로 레드백 자체를 수출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완제품이 아닌 일부만을 수출해서 현지 방산 기술을 융합시킨 파생형을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현지 방산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한국 방산이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야말로 방산업계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길 위에는 이후의 조직적인 배척 정책과 같은 장애물도 생겼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장애물들에 슬기롭게 대처해서 명실상부 월드탑 클래스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